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에듀피디에서 국어를 강의하는 정원상입니다. 자, 오늘은 2025년 대비 2차 예시 문제가 공개되었기 때문에 빠른 해설들 그리고 빠른 분석과 함께 정말 이 귀한 시간을 여러분이 아깝지 않도록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공무원 시험의 변화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현재와 같은 시험 문제가 1997년에 객관식 문제들이 더 정착이 되면서 현재와 같은 유형으로 유지되고 있었고요. 또 2021년에 국가직 7급에 이제 피셈 문제가 도입이 되면서 또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이렇듯 시험 문제의 변화라는 것은 한 번 바뀔 때 크게 변하며 또 변하게 되면 계속 유지되므로 이제 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2025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이 해설 강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단지 문제풀이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분석과 함께 경향들을 또 예견해 볼 수 있으므로 정말 여러분의 귀한 시간들, 이 귀한 인생이 허비되지 않도록 제가 꼼꼼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미 1차 문제 때 2023년 11월 20일 공개되었던 첫 번째 예시 문제 때도 해설을 제가 자세히 해드렸으니까 여러분이 두 가지를 잘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가장 이제 최근입니다. 2024년 8월 5일 발표되었던 2025년부터 인사혁신처가 출제하는 바로 국가직 9급, 지방직 9급, 그리고 지역인재 시험도 있죠. 특성화 고등학교라든지 기술직들을 위한 이제 시험들이 있는데요. 자, 지역인재 9급 시험에 국어 과목 그리고 영어 과목의 출제 기조를 이제 현장 직무 중심으로 바꾼다라고 발표되었어요. 이미 사실은 점진적으로 변하고 있었죠. 국어시험의 공문서라든지 아니면 뭐 주무관이라든지 아니면은 실제 어떤 법규, 법령 등의 간접적인 활용들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기도 했었는데요. 더더욱 어떤 직렬과 관련된 관련성을 높이겠다 뭐라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신문 기사들에도 나오는 제목이죠. 달달 외워선 9급 공무원 못 된다. 전에는 암기 위주의 지식이 분명히 있었어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부담스러웠지만 어문 규정 필요성이 있었잖아요. 공문서를 위해서는 어문 규정 알고 있어야 되고요. 또 문법과 관련된 국어 기초 지식들. 하지만 또 문법이 지엽적이고 세분화되면서 수험생들의 부담이 있었던 건 맞아요. 또 언제나 좀 논란이 있었던 문학. 왜냐하면 문학을 잘한다고 공무원에 임용이 되고 그게 능력과 관련이 있느냐 이런 데 약간 회의스러운 목소리들도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는 그와 같은 영역들을 배제하고 철저히 비문학, 독해, 논리, 논증, 추론, 비판 이런 정도의 문제 유형들로 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암기 위주에서 직무 능력 중심으로 변화하며 그래도 국어는 기본적인 국어 능력 그러니까 독해 능력은 분명 필요하잖아요. 의사소통이 되어야 되고 NCS에서도 존재하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은 내가 어떤 글을 보고서 어떤 판단을 하는 게 객관적이고 또 타당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국어의 기초적인 기본적인 능력은 필요하며 또 이해, 추론, 비판 보통 저는 이제 이추비 이렇게 첫 글자를 따서 많이 기존부터 강조하곤 했었어요. 이게 사고의 발달 과정과 일치하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것이 이해, 바로 잘 알아서 받아들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해를 확장했을 때 추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루어 짐작할 수도 있어야 되고 앞에 있었던 내용, 뒤에 나올 내용, 숨어 있는 내용, 전제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론, 즉 추측하여 헤아려야 되고요. 또 비판,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라는 비판이거든요. 자, 이런 이제 사고 과정인데요.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제 아직까지는 지방직 7급 그리고 군무원 아니면 뭐 법원직, 국회직 이런 유형들은 인사혁신처에서 출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존 유형처럼 그대로 출제될 것이다. 다만 지방직 7급은 이미 약간의 피셋화되어 있어서 강화, 약화라든지 논리 논증형 문제들이 이미 출제되곤 있었어요. 다만 어문 규정, 한자, 문법, 문학 등의 이제 문제 유형들이 기존처럼 이제 나오고 있었던 거고요. 군무원 9급, 7급 시험도 굉장히 좀 지엽적인 또 암기 위주의 문제들이 아직까지는 군무원 시험들에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직렬을 잘 고려하셔서 국가직 지방직을 나는 시험을 본다라고 하면 이제 변화된 시험으로 대비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나는 군무원이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나는 기존 시험처럼 준비하면 된다. 그 특성화된 특색이 있는 유형을 그대로 고착되어서 출제할 수도 있어요. 다만 이제 향후 몇 년 후에는 전체적으로 좀 변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기도 해요. 그래야만 이론화가 되고 통합이 되는 것이 또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없게 하는 또 방법이 되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최근에 이제 경향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데, 다만 혹시라도 재시생분들 나는 초시생이라서 나는 전혀 모른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만 공부하면 되는데, 기존에 좀 공부하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난도는 어떻게 변할지, 또 그래서 결국 시간은 어떨지 상당히 또 우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사례를 보여드릴 건데, 실제 2024년 지방직 9급에 최종 합격을 했던 제 제자입니다. 참고로 이제 남학생이었는데요. 정말 성실한, 정말 열심히 하던 어떤 애제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학생이 국어에서 100점을 받았습니다. 물론 국가직보다는 지방직이 조금 쉬운 편이긴 했지만 사실 100점을 받는다는 것은 또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하나 틀렸다, 두 개 틀렸다 이런 분들은 많이 있지만 국어 100점, 뭐 한국사 100점 이렇게 받은 이제 학생이었어요. 자, 그리고 실제 문제풀이 시간을 제가 물어봤더니 26분 정도. 사실 26분은 이렇게 막 엄청 압축적으로 풀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5과목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0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도 국어에 좀 시간을 투자했다. 또 영어에 투자했다라는 게 좀 예상이 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신 행정학, 행정법, 그리고 한국사 이런 과목들은 시간을 줄였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국어는 26분 정도 걸렸고, 이 학생이 경기도 지역에 이제 최종 합격이 되었는데 그 지원했던 지역에서 필기 시험에서 1등 했어요. 자, 그러니까 점수도 굉장히 높았던 우수한 학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 학생이 이제 최종 합격을 한 후 제가 조심스럽게 부탁을 했죠. 2차 문제가 공개가 되었는데 한번 풀어봐 달라.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기준을 제시해 드리고 싶어서 그랬어요. 자, 그랬더니 이 학생이 문제를 고맙게도 풀어주었고 국어가 80점 나왔대. 자, 80점 나왔다라는 것은 결국 4개 틀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이 학생의 표현에 의하면은 어려웠다고 했어요. 물론 이제 실제 지방직 시험이 끝나고 나서 6월이 끝나고 나서 면접 준비를 하고 면접까지 합격을 하고 이제 최종 결과가 이제 나온 거라서 약간 감각은 무뎌졌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상위권 학생이기 때문에 100점이었는데 80점이 나왔다. 이러면 우리가 벌써 난도가 80점 정도면 잘한 거구나. 그러면 내가 한번 풀어봤는데 되게 어려웠는데 실제 이게 좀 어려운 문제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물론 거듭 상대적인 비교이기 때문에 절대적 기준은 될 수 없어요. 80점, 뭐 90점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자, 시간도 아까 우리는 26분이라고 했는데 이 학생은 36분 정도 걸렸대요. 다시 한번 감각이 좀 무뎌졌기 때문에 좀 느리게 좀 편하게 풀었을 수는 있어요. 다만 시간도 확실히 이게 30분이 넘어갈 수도 있겠구나. 다만 정말 우리가 아주 연습을 통해서 시간을 줄인다고 친다면 이것은 20분대로 들어오는 게 좋겠죠. 30분이 넘어가 버리면 다른 과목, 전체 우리가 20분씩 평균적으로 안배해야 하는 다른 과목에 연쇄적으로 결국 시간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36분은 분명 많은 거지만 그래도 이런 학생도 합격자도 1등이었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구나. 그래서 훨씬 어려웠다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학생이 틀렸던 4문제, 그리고 또 맞았지만 약간 어려워했던 문제, 이런 걸 제가 선별해서 문제들을 제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다른 학생들까지를 포함해서 여러분에게 고난도 문제로 엄선해 드릴 것이고, 또 선택과 집중을 통해 바로 뒤에서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결국 독해,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독해, 읽을 똑 풀해, 읽고 푸는 거죠. 자, 결국은 읽어야 하고 풀어야 하는데 읽기 위한 무수히 많은 전략들이 있어요. 제재도 알아야 되죠. 아까 우리 시간에 대한 조절도 있어야 되죠.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제 난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활자에 대한 친숙함, 끊임없이 우리가 매산비 매일매일 그래도 최소 3개 비문학 정도라고 이야기하듯 지금 수능에서 독서 과목이라고 이야기하듯이 이런 제재에 대해서 친밀함을 느껴야 하고요. 그래서 빠른 독해, 바른 독해, 빠바라고 보통 이제 다른 과목들 영어에서도 독해에서도 많이 이야기하듯이 이제 3가지의 이제 독해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도 이추비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첫 번째 이해, 객관적 이해, 사실적 이해가 지금 필요하고 선별적 이해도 필요하죠. 지문을 우리가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취사 선택하되 문제와 관련해서 읽고 확인하고 점처럼 찍고 빨리 또 넘어가야 그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결국 늘었던 문제, 논리 논증이라는 거예요. 보통 이제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명제, 정말 우리 논리 퀴즈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참 거짓과 관련된 문제 또는 강화 약화 문제, 자, 이런 문제들이 사실 결과적으로 피셋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던 문제 유형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고정되어 있는 것 같지만 문제 유형들이 계속 새롭게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기존대로만 공부해서는 안 되는 논리 논증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역 추론, 귀납 추론이라고 여러분이 들어본 듯한 이런 추론과 관련되되 빈칸에 대한 문제. 전제의 빈칸, 결론의 빈칸. 1차에는 결론의 빈칸 하나, 또 생략된 전제 찾는 문제 하나 이렇게 두 문제가 있었다면 2차에는 또 결론의 네모, 빈칸 넣기로 추론 문제들로 논리 논증 문제들이 존재했고요. 다만 우리의 국어는 그래도 국어다워야 한다라는 생각에 논리 논증 문제들이 막 엄청 확대되고 막 많이 나올 거는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는 추가된 유형이라고 한다면 한 서너 문제 정도는 생각하시되 또 이 유형을 반복해서 또 자신 있게 우리가 풀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아,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기존에도 물론 있었습니다. 계속 점진적으로 늘고 있었던 추론 문제는 있었지만 조금 더 세분화되어서 내용 추론, 표 추론, 예시 추론 그러면서 우리는 추론 방식들까지도 계속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추론과 비판형 문제 이렇게 문제 유형들을 크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다시 조금 빠른 분석. 왜냐하면 첫 번째 1차 예시 문제 때 분석들을 좀 자세히 꼼꼼하게 했기 때문에 자, 지금도 핵심적이지만 한 번 더 짚어는 드릴게요. 자, 구급공무원 국어시험 문제의 이제 출제 기조의 전환을 한 10가지 정도로 제가 설명해 드리고 자, 그리고 중요한 피셋 언어 논리 유형. 사실 저는 피셋이라는 자체도 몰라요. PSAT라는 말이 뭔지도 몰라요. 물론 우리는 공직 적격성 평가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3과목 중에서 국어와 관련된 바로 이 언어 논리 문제가 이제 있고요. 자, 그리고 바뀌는 국어시험 대비에 제가 정말 20가지 또는 뭐 30가지 이렇게 정말 확대해서 여러분에게 최대치로 정말 다양한 팁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이제 출제 기조의 전환을 인사혁신처의 방향, 전체적인 방향과 그리고 우리 국어 문제에 대한 전환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2025년부터 암기식 구급공무원 국어영어시험 바뀐다. 뭐 이렇게 이제 앞에서 했고요. 물론 이제 우리는 국어 이야기, 영어는 사실은 거의 비슷하다라고들 하더라고요. 어차피 영어는 범위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복화, 어휘에서 또 탄탄한 문법에서 그리고 독해 중심, 독해가 더 강화됐다라는 것은 국어나 영어나 공통적이죠. 그래서 국어를 잘하면 영어를 잘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은 해석을 우리말로 해야 되고 우리말 속에 들어있는 전개, 논리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국어를 잘해야 한다. 국어 너 못하지. 영어 이거 못 알아들으면 안 돼. 영어 선생님들이 자주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래서 국어를 근간으로, 바탕으로 공부하셔야 되겠죠. 자,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새로운 출제 기조는 이제 국가직, 지방직 9급까지 결국은 이제 국가직 기준으로는 10만 명 정도, 지방직 기준으로는 이번에 12만 8천 명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최대치로 보더라도 13만, 물론 한때는 우리가 한 20만 명 정도 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국가직, 지방직, 뭐 보통 이제 두 번 같이 이관왕 우리가 목표로 하고 도전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직렬에 따라 국가직만 시험이 있는 직렬도 분명히 있죠. 세무직도 아니 뭐 교정직, 보호직 이런 데 우리가 딱 그 직렬에만 한정되어 있는 지역이나 또 시험도 분명히 있는데요. 자, 그래서 국가직, 지방직 기준으로 이미 이제는 앞으로 변하고 지금 변하면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발이 중요하고 제가 그 출발이 아깝지 않도록 여러분의 시간이 아깝지 않도록 잘 도와드리려고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직무능력 중심으로 개편이 되고 그래서 민간 채용과 호환을 하겠다. 사실 이제 애초에 1차 때 국가직, 지방직에 대한 이야기를 인사혁신처에서 하면서 기존 공무원 시험이 갈라파고스화 되어 있다. 남태평양의 섬 지역처럼 너무 고립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민간 시험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무원 시험 하다가 정말 안타깝지만 불합격이 됐을 때 다른 데로도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민간 기업으로도 공기업으로도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공무원 국어 시험이 너무 좀 독특한 고립된 시험이었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호환이 될 수 있도록 호환이 되기 위해서 다양한 공사, 공단, 아까 민간 기업들 이런 데에서 보고 있는 시험들의 대표적인 게 뭐냐? NCS 시험이고요. 기초 직무 능력 표준이라고 하는 아니면 5급이나 7급에서 준비하는 시험들인 바로 피셋 시험들, PSAT 시험의 유형도 들어올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일반 기업들에서 보면은 직무 인성 검사, 뭐 인적성 검사, 적성 검사 뭐 이런 것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적성 검사 유형들도 사실은 넓게 보면 다 국어예요. 그래서 국어와 관련된 문제들을 좀 섞어 놓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민간 채용과 호환하겠다, 갈라파고스화에서 벗어나겠다라는 것이고요. 자, 시험의 난도는 1차, 2차 예시 문제를 참고하되 사실 상당히 겹치는 부분들이 많아요. 1차, 2차가 오버랩 됩니다. 거의 비슷해요. 뭐 예를 들어 1번은 공공언어 바로 쓰기 똑같고요. 7번은 순서 문제 똑같고요. 강화, 약화 문제라든지 전제와 결론 문제라든지 논리, 논증, 어떤 명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난도를 조절하겠다라는 의도는 분명히 볼 수 있는데 자, 문제 유형이나 난도 등은 분명 달라질 수는 있다. 다만 아까 그 지방직 100점 합격자의 사례를 보듯이 기존 시험보다는 조금 어려워질 수 있다. 왜냐하면 신유형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두려워할 건 없다. 왜냐하면 7급도 아니에요. 5급 행시도 아니에요. 뭐 엄청 지나치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생각으로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쉽다, 어렵다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괜찮습니다. 충분히 다 연습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아까 국어는 기본적인 국어 능력과 이해, 추론, 비판력과 같은 사고력을 검증하는 시험이다. 이제 우리가 국어 이야기로 좀 좁혔을 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국어의 신유형이라고 이제 도입이 되는 문제는 피셋의 언어 논리. 물론 피셋은 기본적으로 25문제 그리고 또 오지선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훨씬 어려워요. 그러니까 7급의 국가직 피셋 문제를 풀어보시면 이런 유형이구나. 차라리 9급은 쉬운 거구나. 왜냐하면 지문도 짧거든요. 뒤에서도 또 이야기하겠지만 피셋의 언어 논리는 기본적으로 천자지문이 맞습니다. 많으면 1600자. 이번 2024 피셋에서도 1600자 정도의 가장 긴 지문이 있고 평균적으로는 900자, 1000자입니다. 근데 우리 이번에 공개된 시험뿐만 아니라 1차, 2차 모두 평균적으로 가장 많은 것은 한 700자, 가장 많은 게 그렇다. 600자, 700자 정도이고요. 보통은 500자, 600자 사이에 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글자 수에서도 확실히 좀 짧고요. 벌써 오지선다가 아니라 사지선다니까 확률적으로도 20%에서 25%로 올라가는 거죠. 자, 그리고 NCS 평가도 마찬가지로 취업을 위해서 가장 요즘에는 NCS 많이 이야기하니까요. 저도 의사소통을 비롯하여서 국어의 기본 능력들, 기초적인 독해, 어휘 이런 강의들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점에서도 쉽게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직무 적성 검사라는 것도 있으니까요. 거기에 이제 논리 문제들이 많거든요. 논리 논증 문제들이 많아서 역시 저도 연계해서 여러분에게 많이 소개해 드릴 겁니다. 자, 수능도 결국은 이제 독해 문제겠죠.
그래서 수능에서도 제재별로 특히 비문학 독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인문, 사회, 과학, 예술, 기술, 언어 지문들 이런 지문들을 읽어볼 만한데요. 다만 수능은 또 비문학 독해가 좀 길죠. 1600자 이상 넘어가는 글들이 많고 또 전문적인 내용들, 뭐 경제 아니면은 막 표와 관련되고 특히 이 과학 제재, 기술 제재 이런 데서 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전문적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다는 거. 이번에도 우리가 나왔던 제재들이 대체로 읽을 만한 내용. 뒤에도 나오겠지만 공공언어 바로 쓰기는 그 안에 속에 있는 약간의 문법적 요소들도 들어있고요. 뭐 질병과 관련된 조선시대에 하면서 역사 이야기들도 나오고 언어 지문도 있었죠. 또 역시 랑구와 팔월도 있었지만 문학 제재, 국문학에 관한 이야기들도 있었고 뭐 다양한 제재들이 플라톤 이야기들도 있었지만 인문도, 사회도, 과학도, 기술도 분명 이제 우리도 있긴 있는데 조금은 평이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1번부터 나타나 있는 공문서 아니면 1차 문제에 있었던 개요 작성 문제들 또 그러면서 보고서 이런 실용문들, 실용 글쓰기에서도 활용되는 이런 제재들을 많이 직무 관련성과 관련해서 제시하기도 하고 또 아까처럼 사회, 과학,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문을 발췌하여 그래서 예전보다는 약간 이과적인 제재들 물화생과 관련된 물리화학 생물도 있고 기술도 있고 의학도 있고 뭐 이런 소재들이 자주 활용돼 피셋에서도 뭐 다윈의 진화론 이런 것들 자주 이제 활용되거든요. 그래서 수험생들의 넓은 교양을 판단하며 다만 배경 지식, 흔히 스키마라고 불리는 배경 지식이 없어도 지문 속에서 정보 활용을 통해 풀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뭘 암기한다 이런 건 아니나 다만 뭔가 알고 있으면 조금은 편하긴 하겠죠. 내가 이거 원래 알고 있는 소재. 그래서 평소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다른 독서를 하기는 어려우니까 문제를 풀면서 지문을 한 번 더 곱씹어 보고 한 번 더 우리가 음미해 보고 그래서 이런 소재가 있었어. 또 나오네. 공리주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제레미 벤담. 이거 자주 나오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친숙한 소재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대립되는 것들도 엄청 많고. 뒤에서 또 하지만 이번 2차 시험에는 비교대조만 무려 5개의 제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교대조. A는 B와 다르고 B와 달리 A는 A인 반면 B는 이런 거 있죠. 이렇게 두 가지를 나란히 비교대조할 수 있을 때 시간을 줄이면 되겠습니다. 자, 공문학에 있어서의 역시 우리가 문학 아니면 준문학과 관련된 한문문학을 포함할 거냐 아닐 거냐 이야기도 있었고 개와 사람의 뭐 인두의 차이 이런 것들도 있었고 역시 이미 비교대조되는 걸도 뒤에서 또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기존에는 단순 문제, 단순 선지가 많았죠. 한 줄의 문제, 한 줄씩의 1, 2, 3, 4 이렇게 단편적인 왜 어문 규정에 맞는 거 틀린 거 뭐 품사가 다른 하나 뭐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런 문제가 거의 없는 거의 다 결국 보기 문제, 거의 다 지문과 관련된 문제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문 독해 추론 후에 답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결국은 문제 유형이 전환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하나 더 결국 이제 추가된 문제들이 참, 거짓, 전제, 전제 결론은 기존에 있었지만 강화, 약화. 자, 그래서 논리학에서도 활용되는 참, 거짓의 유형. 또 모든과 어떤이라고 적어도 하나가 참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수학이라고 한다면 집합과 명제라고 하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출제가 되는 내용들이 P면 Q이다. 그리고 대우 명제, 역, 이 대우를 활용한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역시 not Q면 not P다가 반드시 참인 경우. 그러나 역과 이는 반드시 참을 보장하지 않는 문제. 우리 뒤에 또 나오죠. 자, 전제와 결론 문제. 그리고 강화, 약화. 강화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일치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뒷받침할 때 강화한다. 하지만 약화한다는 것은 일치하지 않는 것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역시 뭔가 타당하지 않은 거죠. 뒷받침하지 않는 것이 되고요. 다만 플러스 알파 제3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강화하지도 않고 약화하지도 않은 따라서 결국 관계없는 아예 다른 경우도 함께 제시되기도 하니까요. 오직 둘 중에 하나의 논리, 우리가 단어 간의 관계, 반의 관계 중에서도 모순관계, 중간항이 없는 모순관계냐, 중간항이 있는 반대관계냐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자, 이렇듯 제3의 경우까지 논리를 조금 유연하게 넓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이제 출제 기조의 전환까지도 살펴보았고요. 자, 그리고 아직도 혹시 여러분 나는 피셋이 뭔지 모르는다. 난 한 번도 안 풀어보았다. 그럼 반드시 풀어보세요. 2024년 피셋부터 푸셔도 되겠습니다.
세 과목 중에는 언어 논리가 결국 이제 국어 과목이 되는 거니까요. 자료 해석이나 상황 판단 문제는 상관이 크게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2차 예시 문제와 비교했을 때 실제 이제 피셈 문제들이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거든요. 논리학 유형. 물론 이제 논리학 유형 중에서는 대표적인 명제. 그래서 앞에서 P면 Q이다와 관련된 여기대우, 특히 대우 명제를 많이 활용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바꿔주기도 해야 돼. 또 그리고 역시 참 거짓 문제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논리, 명제, 참 거짓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고요. 강화 약화도 넓은 의미의 일치 불일치이긴 하지만 강화하지도 않고 약화하지도 않는 제3의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둘 중에 하나가 아닌 셋 중에 하나. 뒤에서 다시 설명하지만 뭔가 논리를 조금 더 균형 있게 볼 필요는 있고요. 아까 세트형 문제, 또 추론 문제, 갑, 을, 병 반드시 활용되죠. 심지어는 피셋 같은 경우는 갑을, 병, 정, 무 이런 식으로 5명 정도 나오는 토론이나 대화 또는 어떤 대립되는 의견들 이런 것들이 제시되기도 합니다. 자, 빈칸도 빈칸에 들어가는 어휘도 나오기도 하고 구절로 나오기도 하고 문장으로 나오기도 하죠. 물론 전제 결론에 빈칸을 넣는 경우도 빈칸 유형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자, 순서 문제는 언제나 7번으로 딱 보정됐어요. 우연히 여기도 7번에 지금 제가 순서를 넣었지만 1차 때도 7번, 이번 2차 때도 7번, 항상 7번으로 고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순서가 나온다. 물론 단순 가나다라도 있고요. 아니면 기호 없이 하나를 주고 그리고 중간 부분의 순서만 묻기도 하고 아니면 순서를 뺀 채 또 마지막을 주기도 하고 아니면 보기가 들어갈 위치를 묻기도 하고 어쨌든 순서 문제는 필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기존의 공무원 문제 중에서도 사실 활용될 문제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다 버리기는 좀 아깝고요. 비문학 공부했던 거는 버리지 말고 그대로 활용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보기 선택 유형이 있죠. 특히 모두 참인 것은, 모두 거짓인 것은 아니면은 기억, 니은, 디귿 정도 보통 기호가 나오고 기억, 니은, 기억, 니은, 디귿, 기억, 디귿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호를 선택적으로 선택하게 하는 그런 유형들이 특히 강화, 약화 문제들에 많습니다. 역시 피셋 그리고 우리 이번에 변화되는 문제, 예시 문제 모두 출제된 보기 문제. 자, 수정하기도 당장 1번부터 모두 1차, 2차 1번에 나와 있던 공공언어 바로 쓰기라고 하는 실제 이제 국립국어원에서 발표한 공공언어 바로 쓰기의 자료가 155쪽으로 된 PDF 파일이 거기에서 다 나옵니다, 사실. 거기에서 살짝 변형될 뿐이지 공공언어 바로 쓰기라고 하는 그 자료집에서 1번 문제 수정하기 출제되고요. 아니면 이제 긴 지문에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기호 주고 각각 고치게 하는 문제 최소 2문제 수정하기 문제 출제되고요. 자, 평가 문제가 결과적으로 이 강화, 약화 문제와 연결이 되는데 그냥 단지 평가 이렇게만 나올 때도 있고 선택지에 보면은 강화한다, 약화한다 이렇게 이제 제시되어 있죠. 자, 그리고 1차 때는 없었지만 사실 우리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문제. 왜냐하면 피셋에도 무조건 있는 문제, 이해 문제죠. 그래서 최근 한 4개년 공무원 기출문제를 보더라도 이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었거든요. 간단한 사실적 사고입니다. 다만 그 이해와 함께 주제, 그다음에 핵심 내용, 중심 내용, 핵심 논지, 관점, 논지, 말하고자 하는 바, 글쓴이의 의도 다 주제 문제잖아요. 그래서 사실적 사고에 해당하는 문제들은 절대 틀리지 않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원래 이제 난도로 보게 되면 피셋도 그렇지만 앞쪽은 조금 쉬워요. 그래서 1번부터 한 10번까지는 대체로 이런 사실적 사고가 많아요. 다만 이제 11번부터 25번까지 7급, 국가직 7급의 피셋으로 가면 거기에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놓여 있습니다. 강화, 약화, 논리, 논증, 명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뒤쪽에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 피셋 문제와 연결은 되되 국가직 시험들 또는 지방직 우리 구급 시험에 비춰본다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니까 길이도 짧으니까 상대적으로 겁먹지 말고 차근차근 제대로 가보자는 거예요. 자, 이렇게 관련된 피셋형 문제가 우리 이번 2차 예시 문제에 보면 14번에 결국 전제 결론, 결론의 빈칸 이렇게 지금 준 거죠. 또 다음에는 전제 빈칸도 가능하죠. 전형적인 3단 논법 연역 추론에 관한 이야기. 지울 수 있어야 되고 남는 것들만 연결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인적성 검사에 나오죠.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저도 강의했던 삼성 인적성, 그 당시에 사트라고 불리기도 했었는데요. 아니면 뭐 LG 그룹의 인적성 시험들, 농협의 인적성 시험들 이런 다 시중에 서점에 있는데 그런 간단하지만 논리학 유형이 이번에도 출제가 되었다는 거고요. 자, 15번 이번에는 공식적으로 여기 대우가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역시 문장형만 조금만 바꿔도 P하면 Q한다인데 그러면 not Q면 not P다가 반드시 참이 돼. 그러나 역, 즉 Q이면 P다라든지 아니면 이 not P면 not Q이다는 반드시 참을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것이 참이냐 거짓이냐 일치 여부 등에 대해서도 활용이 됩니다. 자, 15번도 있었고요. 자, 강화 약화 문제 명시적으로 딱 세 문제 그대로 나와 있었죠. 15번, 16번, 17번 뒤쪽 문제들이 그렇다고 했어요. 그래도 11번, 20번 쪽의 문제들을 좀 주목해서 봐주세요. 자, 세트형 문제도 9번, 10번도 있었고요. 11번, 12번, 그리고 17번, 18번이 특히 17번, 18번이 국문학과 관련된 지문이었었잖아요. 이 지문이 길이가 가장 길었다고 했어요. 길이가 가장 길었기 때문에 두 문제에 연계되고 한 문제는 역시 전체 이야기, 또 나머지 한 문제는 간단한 어휘나 기호 문제들이었죠. 이 세트형 문제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어휘 문제 두 문제도 이 세트형 안에 포함이 되기도 했었고요. 자, 그래서 글자 수로 보게 되면은 이 문제가 740자, 740자 정도 되었어요. 이게 가장 길었다는 거죠. 나머지는 600자 안으로 들어와 있었으니까요. 뒤쪽에 어렵다. 그래서 시간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풀기 전부터. 일단은 한 지문에 두 문제가 있으면 시간을 줄일 수도 있지만 지문이 길기 때문에 확실히 뒤로 가면서 이제 불안하고 초조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그 숨어있는 심리, 우리가 흔들릴 수 있는 심리를 잘 생각하면서 앞쪽은 좀 빨리 풀자는 거죠. 추론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지만 이번에는 좀 상대적으로 쉬웠어요. 막 엄청 어려운 추론이라기보다 그냥 일치와 거의 부합할 정도의 지문이 아예 그대로 드러나 있기도 했었고요. 자, 갑을병이 나오는 병렬 유형이 빈칸 명시적인 유형이 순서 문제가 그리고 역시 7번에 그대로 고정되어 있다고 했고요. 아까 보기의 선택, 기억, 니은, 디귿 정도 주면서 둘 중에 하나인지 아니면 셋 중에 두 개인지 아니면 하나만 맞는지 모두 맞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미 기존에 있었고요. 수정하기 1번부터 시작하여서 4번에 또 평가 유형이 앞에서 강화, 약화와 연결되기 때문에 15번, 17번이 이제 겹치고요. 자, 이해 문제가 두 문제 이번에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피셋에. 다만 피셋에서도 요즘에는 잘 안 나오는 문제가 주제 문제. 예전에 있었지만 이번 2024년도에 안 나왔더라고요. 주제 문제 같은 경우는 쉽기 때문에 피셋에서도 안 나왔지만 다만 우리 2차 예시 문제는 주제 문제가 이번에 두 문제나 있었죠. 그러니까 더 좀 쉽게 주겠다. 기본적인 문제를 주겠다라는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1차 예시 문제에도 비슷하게 나왔어요. 1차 예시 문제에도 여전히 논리학부터 평가까지. 다만 이번에 공식적으로 안 나온 문제는 5번 문제에 있었던 참 거짓 문제. 참 거짓 문제. 경우의 수를 따지는 이런 문제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전제 결론은 여전히 출제가 되었고요. 세트형도 세 세트, 강화, 약화, 추론, 갑을병, 뭐 심지어는 순서, 빈칸, 보기 선택, 수정, 평가까지 거의 오버랩이 되죠. 그래서 1차, 2차가 비슷했다라는 것. 다만 이번 2차가 약간 지문이 길었다. 페이지도 5쪽이었다. 뭐 이런 정도 이야기를 분명히 하는데요. 전체적인 유형들은 비슷했다. 이런 기조로 출제하겠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논리학과 관련된 명제와 관련된 P면 Q이다의 방식을 우리는 잘 생각해 두시고 워낙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 대한 오류, 전건 부정의 오류, 후건 긍정의 오류 이런 오류들의 상황들이 반드시 참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시작했던 예문이 있어요. 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 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 그러면 항상 참인 것은 대우명제니까 땅이 젖지 않으면 비가 오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라고 했을 때 비가 오지 않았다. 비가 오지 않았다. 그래서 땅이 젖지 않을 것이다.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았다고 해서 땅이 젖지 않을까요? 땅이 젖을 수 있는 이유는 더 있거든요. 비가 오면 젖을 뿐인 거지 반드시 비가 와야만 반드시 땅이 젖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비가 오지 않았지만 눈이 왔을 수도 있어요. 물을 뿌렸을 수도 있어요. 땅이 젖을 수 있는 이유는 많으니까 반드시 참이 아니라는. 아니면 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라고 했는데 땅이 젖었다.
그래서 비가 왔다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까처럼 땅이 젖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우리는 집합과 명제, 보통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과정, 1학년 2학기 과정의 집합과 명제가 고등 수학의 하 뭐 이렇게 나와 있긴 하던데요. 자,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이미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두고 출발하자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20대 팁이다. 자,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는데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추후에 실제 우리가 이론 설명하면서 더 자세히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좀 보여만 드릴게요. 독해력, 이해력, 논리력, 분석력, 사고력. 사실 오늘 또 우리가 문제 분석이 있는 것처럼 잘 끊어서 잘 끊고 나누고 비교 대조형 지문 이번에 5개나 있어요. 20문제 중에. 비교 대조형 지문이라는 거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판타지와 SF도 있었고 국문학과 관련하면서 순국문학이냐 준국문학이냐 한문을 포함할 것이냐 포함하지 않을 것이냐 이런 것도 있었고 또는 개와 사람, 사람과 개의 인두라고 이야기하는 이 통로 혀 끝에서부터 성대까지 타고 내려가는 그 통로 있잖아요. 그 길이의 차이 이런 것들 비교 대조 있었죠. 비교 대조만 5개 잘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뭐 사고력까지 우리 포함했고요. 비판력, 시간 조절 뭐 정말 중요하죠. 정답 찾기 둘 중에 하나를 어떻게 결국 선택하느냐. 특히 이제는 변화된 유형의 특징이 부정형 문제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 자꾸 함정을 파괴하고 막 다 읽게 하면서 적절하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 타당하지 않은 것, 알 수 없는 것, 다른 하나 이런 부정형 문제들이 많았어요. 10문제 정도, 거의 절반 정도 이상이 부정형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 피셋화 되면서 1차 문제를 기준으로는 6문제, 부정형 문제가 이번에는 부정형 문제가 놀랍게도 한 3문제 정도. 그러니까 2문제, 3문제로 지금 막 줄었어요. 공식적으로 볼게요. 자, 정확하게 3문제. 근데 피셋 문제 7급 국가직은 또 2문제밖에 안 나와. 25문제.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만큼 정답 찾기에서 함정을 유도하는 게 아니라 이게 딱 답이 나오면 그냥 하고 넘어가는 거죠. 정확한 이거다 싶으면 이게 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틀린 것까지 막 헷갈리게끔 고민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지만 그러나 어쨌든 분명 매력적인 오답은 있다는 거. 자, 실전 연습에 가장 좋은 것은 딱 이 유형에 맞는 모의 문제들이죠. 그래서 그 모의 문제들로 세팅되어 있을 수 있다면 최소 10회 이상.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10회 모의고사를 이미 다 촬영이 완료되고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어떤 문제를 풀더라도 좀 확신을 갖고 흔들리지 않는 뭐 정말 멘털이 나간다, 정신력이 나간다 이렇게 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은 모든 공부의 기본이 되겠고요. 자, 전략 수립. 또 나만의 오답 노트. 이제 시작이니까 모든 공부의 시작이니까 이론서 또는 포스트잇, 붙임 쪽지라고 하는 그리고 상황에 맞는 그런 오답들을 또 붙여 넣을 수 있는 나만의 전략적인 단권화 필요하고요. 자, 그래도 이제 과연 이제 문법 지식이 어디까지 필요할 것이냐. 1차와 2차 이제 차이점이 그거였죠. 그래도 1차에는 뭐 비통사적 합성어라든지 아니면은 어간이냐. 아니면 관형사형 어미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었고요. 뭐 직접 높임, 간접 높임 이런 높임법도 있었지만 특히 여전히 문법적 지식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 문법적 지식이 안 나왔어요. 과연 이제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요. 최소한의 문법적 지식은 있어야 되느냐? 그렇다고 봐요. 그러나 최대한 뭐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독해와 관련된 문법. 그러나 용어는 알고 있자. 합성어가 뭐냐, 파생어가 뭐냐, 단어 형성 방법 같은. 어간이 뭐냐, 어미가 뭐냐. 그래서 관형사형 전성 어미라는 게 뭐냐.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그렇게 아주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으니까 들었을 때 아, 내가 아는 말이야. 아니면 모르는 말이야. 그때부터 조금씩 찾아보는 거죠. 이렇게 문법적 지식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여전히 어휘 공부, 최소한의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면 확실히 독해가 빨라지는 사전적 의미가 있고 또 기호를 통한 문맥적 의미, 동음이어나 다이어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당연히 다양한 제시문들을 통해서 뒤에도 이제 우리는 이 해설대 문제를 통해 이번에도 나왔던 제재가 뭐가 많았는지를 좀 볼 건데요. 그래도 언어 지문들이 있었죠. 국어 속에서 우리가 언어의 일반적 물론 우리는 뭐 랑그, 파롤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 이외에도 언어와 관련된 일반적인 그냥 이론들 뭐 알면 좋고 몰라도 상관은 없다 하더라도 언어
원래는 인문, 사회, 과학, 예술, 기술 이렇게 이제 최대 6개 비문학 제재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인문 제재 속에 나와 있는 뭐 플라톤의 국가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포괄적인 이제 철학, 정치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넓게 포함돼요. 인문 속의 역사 이야기도 원래 피셋의 필수 문제 1번, 2번은 항상 역사 문제거든요. 고려 시대, 뭐 조선 시대, 어느 왕 때, 뭐 중국과 비교해서 이런 것도 나오긴 합니다만, 하여튼 인문 제재 속에 역사도 있고 철학도 있어요. 윤리도 있고요. 사회도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죠. 항상 현대 사회, 정보화 사회, 과거와 오늘날을 구별하는, 심지어는 구체적인 한국 사회 이렇게 더 들어가기도 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시사와 일부 관련되다 보니까 특히 이제 기존 공무원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기도 했었던 AI 문제. 예,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든지 아니면은 역시 이제 앞으로도 계속 중요하게 여기는 거기 때문에 챗 GPT 같은 경우 언어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불리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도 활용되기도 하고요. 자, 문화도 역시 현대와 관련되면서 다양한 문화, 인간이 이룩해 놓은 유형, 무형의 업적들을 뜻하는 그 문화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문화유산, 과거에는 우리가 뭐 문화재 이렇게 불렀지만 문화유산, 국가유산 이렇게 불리는 것들도 그래서 유네스코 이야기들도 활용될 수도 있고 또 역시 서양의 문화, 동양의 문화, 한국의 문화, 전통문화, 문화와 관련된 소재들도 당연히 있겠죠.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언어에 대한 일반, 원래는 이제 모든 과거의 공무원 국어시험의 첫 번째 부분이 언어와 국어로 시작을 했었던 거죠.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언어의 개념, 기능, 특성, 구조 뭐 이런 것들 쭉 살펴보긴 했었는데 이론으로는 뭐 나올 수 있죠. 읽기 자료로 알고 있으면 더 좋은 스키마, 배경 지식은 필요하고요. 음악, 미술, 체육 역시 다양한 예술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대예술 또는 과거에 특히 미술과 관련될 때는 전통미술, 회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오죠. 서양과도 비교대조 형태로 많이 묻기도 하고요. 자, 과학도 결국은 과학의 화학, 물리, 물화생이라고 하는 물리, 화학, 생물 등의 과학적인 소재도 나올 수 있어요. 뭐 다윈의 진화론 같은 것 소재도 원래 피셋에서 즐겨 나오기도 하고요. 요즘에 이제 과학과 관련된 특히 내용이 기술로 많이 이어지면 좀 어려워지기도 하죠. 세부적인 기술들이 나오기도 하니까요. 다만 이제 공무원 시험은 그렇게 전문적이고 어려운 그림 나오고 그래프 표 나오고 이렇게까지는 하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은 되고요. 자, 문학이 결국은 문학 작품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거지만 그래도 문학의 지문은 활용이 된다. 문학의 지문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도 역시 국문학과 관련된 문학이 있었고요. 넓게 보면 판타지 아니면 SF와 관련된 문학도 또는 의적, 로빈 후드와 관련된 것도 결국은 문학 작품에서 출발이 된 거예요. 지난 사실 1차 시험에는 이육사, 절정의 이야기, 최눈의 광장의 이야기, 아니면은 또 이광수의 무정의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었잖아요. 지문 속에서. 근데 그렇게 작품 자체를 몰라도 상관은 없지만 활용은 계속 되니까 문학 제재를 배제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자, 직무 관련. 그래서 사실 1번도 공공언어 바로 쓰기이기 때문에 이 공문서를 활용하는 수정 쪽에서의 내용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고요. 또는 앞에서 갑을병의 형태로서의 주무관이라든지 직무와 관련된 소재들이 활용될 수 있다. 보고서 등. 자, 그래서 가능하면 20문제를 25분 전으로 풀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할 때는 시간에 대한 압박감 없이 가는 게 맞아요. 아까처럼 막 30분도 넘고 35분도 넘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일단은 답을 찾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이것을 점진적으로 풀다 보면 줄이겠죠. 그러니까 시간을 줄이려고 푸는 것이 아니라 풀다 보니까 시간이 줄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잖아요. 아니 실력도 없는데 25분 안에 무조건 풀어. 펜 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이제 풀면서 양이 늘면서 동시에 기술 전략도 스스로 국어는 많이 터득할 때가 있거든요. 선생님들이 막 알려준다고 해서 내 것만 들으면 100점 받아. 이거는 너무 과장된 이야기고요. 그런 도움을 얻되 내가 풀어나가다 보니까 점점 속도가 빨라지는 자신을 느끼게 되고 이것까지는 3, 4번 안 풀어도 돼. 예전 다 밑줄 긋고 심지어는 막 소리내면서 풀던 분들도 이제는 부분 13579로 풀고 답이 1, 2번 안에 도출이 되면 3, 4번은 안 읽어도 될 정도의 자신감이 생기고 지문 자체도 전반적으로 좀 깨끗하게 왜 빨리 풀어야 되니까 마킹조차도 이제는 아주 점만 찍고 바로 OMR에 체크해야 되는 시간을 줄이는 방법들을 터득하게 됩니다. 물론 끊임없는 부단한 연습이 있어야 되겠고요. 자, 평균 점수도 80에서 85점. 아까 100점 받은 제자가 80점 받았다.
물론 진짜 시험이라면 더 집중해서 고득점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연습할 때나 아니면은 일단 내 기준은 80점, 85점. 여기서 이제 고민하신 분들이 6, 70점대 부분들이 만약 나는 애초에 한 40점밖에 안 나온다. 이거는 진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왜?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맞는 건지, 내가 이 국어에 대해서 조금 재능이 있는지, 노력하면 오를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거는 정말 신중하게 고민을 하시고. 다만 약간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 있죠. 6, 70점대 조금만 더 하면 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2문제, 3문제만 더 맞으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평균 80점, 85점대가 최종적으로는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지문의 길이는 아까 얘기했지만 최대 700자, 740자 정도. 참고로 피셋은 1000자. 2024년 기준으로 피셋 최다 길이는 1600자였어요. 1600자. 근데 피셋은 거의 기본적으로 900자, 1000자입니다. 900자, 1000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500자, 600자. 그러니까 길이가 벌써 다르잖아요. 그래도 700자 전후로 너무 긴 지문은 수능처럼 막 괜히 막 이 문제 저 문제 갖다가 잡식 형태로 막 풀지 말라고. 일부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게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그래도 500에서 600자 정도, 그렇죠? 정도의 길이면 좋아요. 좀 딱 느낌이 오죠. 부담이 없죠. 심리적으로. 막 긴 천자 막 넘어 앞뒤 보고 막 수능처럼 이러면 막 짜증 나잖아요. 그래서 긴 지문이 하나, 보통 1개 정도만 그렇다. 아까 세트형 문제 있었다고 했었죠. 17번, 18번 정도 뒤쪽에 긴 지문이 하나 정도 나옵니다. 자, 유형은 분명히 반복되고 고정됩니다. 그대로 나오죠. 1차, 2차에 지금 검증이 됐고요. 피셋 문제 2021부터 시작이 되는 국가직 7급 문제들 여러분 보시면은 좋고요. 그리고 모의 문제들도 이제 그런 문제 풀어야 돼요. 사실은 모의 문제, 예상 문제 보면 약간 이상한 문제들을 선생님들이 과도하게 욕심으로 끌어오다 보니까 유형도 안 맞는데 이걸 연습이라고 한다고 화가 나, 돈이 아까워, 괜히 풀어서 말렸어, 이런 제자분들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유형에 딱 세팅이 돼 있는, 이 유형에 부합하는 문제들을 푸는 게 가장 좋고, 그런 문제들이 가장 최근 문제여야 되겠죠. 3개년, 뭐 이게 3년 전 거 풀고 막 10개년 정도 전에 거 풀고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 자신감을 갖고 우리는 꾸준히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을 줄인다 했어도 이 분석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고요. 어쨌든 어떤 시험에도 실력은 변하지 않는다. 국어의 본질은 같다. 읽고 풀고 객관적으로 풀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해설을 진행을 할 건데요. 시간상 많은 문제는 아니겠지만 일단 풀 수 있는 데까지 풀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위대한 일은 시작하는 것에서 시작이 된다. 시작이라는 단어가 2번 있기는 하지만 결국 우리 오늘처럼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 저는 언제나 격려하고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직접 대면해서 보지는 않지만 제 마음속에 어떤 긍정적 에너지가, 열정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달되기를 바라고, 결국 오늘 시작을 했기 때문에 끝을 맺어야 하는 것이고, 이 시작의 소중함, 시작의 중요성, 시작의 설렘이라는 것을 또 생각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미 우리는 최종 합격자의 사례도 알려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100점 받은 학생이 80점도 받을 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죠. 난도라는 것은 그때그때 달라지니까 최소한의 목표 80점 이상을 향해 우리 가봅시다. 자, 그래서 출제의 유형은 물론 이제 달라질 수는 있어요. 선생님들의 분석마다. 근데 제 분석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자, 거의 다 뭐 비문학 문제겠지만 비문학 공식 12문제. 자, 문학제제가 이번에 4문제 있었다고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국문학에 관한 문제 분명히 있었고요. SF와 판타지 있었고요. 로빈후드 있었습니다. 자, 쓰기 영역도 있었어요. 다만 이제 1차와 비교한다면은 1차 때는 개요 작성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빠졌죠. 본론과 결론의 빈칸 처리했던 개요 작성 문제가 빠졌지만 이번에도 어김없이 고쳐쓰기, 수정하기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쓰기 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완전 언어 자체 문제만 지금 2문제, 제재로 지금 그랬으니까 앞에 얘기했던 마지막 20번 문제, 역시 언어 기호와 관련된 랑그와 파롤에 관한 문제 이런 게 언어. 저도 대학 1학년 때 배웠던 언어학 개론이라고 하는 이제 전공과 관련된 전공 기초죠, 기초. 그럴 때 배웠던 소재들이 활용되곤 했고요. 어휘도 문맥적 의미 또는 의미가 다른 하나 뭐 이런 것들 우리 구별하면 되겠고요. 자, 사실 문법이 1번의 고쳐쓰기 문제 속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고쳐쓰기와 활용되면서 능동, 피동 이야기도 있었고 중의적인 표현이라는 것도 있었고
대등한 구조 이야기들도 있었죠. 사실 넓게는 문법, 어법 이런 게 지금 활용되었다라고 보기는 하지만 문법에 대한 세부적인 지식을 알아야 하는 건 아니었어요. 암기해야 될 문법 지식은 아니었고요. 자, 대화도 아까 갑을병이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대화가 한 문제. 자, 그래서 결국 넓게는 다 비문학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고요. 이거는 1차와 비교했을 때도 비슷하네요. 비문학의 공식 12문제, 문학제제 4문제, 쓰기 문제만 한 문제 준 거죠. 2문제에서 3문제에서 2문제로. 자, 문법도 한 문제 정도로 줄었지만 바로 1차에는 다시 한번 단어의 형성 방법과 관련된 그래서 비통사적 합성어까지 또는 높임법, 직접 높임, 간접 높임이라 높임법까지 나오기도 했었고요. 어휘 2문제, 대화 1문제까지 거의 동일하죠. 대동소이했다. 의도가 분명하다. 이렇게 내겠다라고 딱 못을 박은 거죠. 아직도 주저하고 망설이고.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안 나온 게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 어문규정. 물론 공공언어 바로 쓰기에는 어문규정 이해가 있어요. 원래. 그래서 띄어쓰기 문제도 나오고 외래어표기법 이야기도 나오고 또는 역시 간단한 어문규정, 한글 맞춤법, 표준어 사례와 관련된 것도 공문서를 위해서는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배제하지는 말되 어문규정을 막 이제 달달달 외워야 한다.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한글 맞춤법 57항이다. 표준어 사정원칙 기본으로 보았을 때 26항이다. 표준발음법 30항이다. 외래어표기법 15항, 로마자 7항 이렇게까지 우리가 전체를 놓고 4대 어문규정이라고도 말했었는데 할 필요는 없다는 거고요. 또 문학작품에 대한 이해는 필요 없다. 제재로 나올지는 모르지만 원론적인 소재로 나올 뿐 각 개별적인 작품을 알아야 하는 건 아니다. 자, 더 이상 이제 한자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는데 많은 수험생들이 환호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한자도 어휘라는 것의 근간은 이루기 때문에 이 어휘가 무엇이 오늘도 우리 질병과 관련되면서 염병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장티푸스라고 하는 물들 염자예요. 감염되는 거죠. 전염성이 이제 옮겨가는 거잖아요. 뭐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최소한 한자어를 알면은 더 좋아요. 두창, 그리고 뭐 천연두 뭐 이런 거 있어요. 열병인데 여러 가지 우리가 막 병이 나고 하는 질병의 종류들을 이름으로 줄 때 한자가 좀 활용되긴 하거든요. 원인도. 자, 그래서 뭐 한자를 알면 좋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한자의 표기, 도금 이런 거는 나오지 않는다는. 한자성어조차도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는 거죠. 최소 우리가 400개 이상의 한자성어를 막 달달달 외우기도 했었는데요. 자, 고유어. 역시 어휘 부분 중에서도 고유어 아니면 뭐 순화어, 물론 공공언어 쓰기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고유어라든지 아니면 관용어라든지 이런 거 딱 외웠던 것들은 낯선 어휘들 더 이상 시험 문제로 나오진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독해에 집중하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2024년 국가직 고급 이제 마지막 해였던 셈이잖아요. 국가직 고급에도 비문학 많이 나왔지만 여전히 어문규정 또는 한자, 문법 한자성어는 나왔다 안 나왔다 이렇게도 했었죠. 그 이전엔 뭐 항상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지방직도 그렇습니다. 지방직도 비문학 있지만 문학은 여전히 역시 어문규정, 한자, 문법 이런 게 있었는데요. 점점점 옮겨가고는 있었어요. 이제는 확실히 변화된 출제 기조에 따라서 딱 고정해서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 예시 문제, 2차 예시 문제의 문제 유형을 보았더니 대체로 순서대로 공공언어 바로 쓰기가 고쳐 쓰기, 수정과 연결되어 있었고요. 이해나 중심 내용이 앞쪽 문제에 사실적 사고로 있었다는 거죠. 여긴 틀리면 안 되는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핵심 논지까지. 자, 빈칸도 당연히 그 앞뒤의 내용을 통해서 순서도 가나 다밖에 없었으니까. 진짜 어려우려면 국회직 법원직은 가나다, 라, 마, 파, 마, 사까지, 아까지 갈래도 있었어요, 예전에. 너무 길잖아요. 거기 이제 일부분을 주겠지만 평균은 가나다라, 짧으면 가나다 정도만. 이번에 가나다였으니까 좀 무난했다. 자, 물론 이제 추론이라는 이름 속에서는 내용 추론, 빈칸 추론, 표 추론, 상황 추론 이런 추론 등의 종류들은 많았어도 기본적인 내용 추론, 거의 간접적 일치와 가까운 문제. 자, 문맥상 의미, 주로 세트형 문제에 하나 포함되어 있는 문맥상, 문맥적 의미, 각 주장에 대한, 갑을병 등에 대한 각 주장에 대한 분석, 필수 문제, 전제, 결론, 빈칸 문제 이런 것도 반복해서 유형 연습하면 되고요. 자, 평가의 강화, 약화, 일치하거나 또는 옹호하거나 또는 그것을 뒷받침하거나 아니면 약화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일치하지 않거나 뒷받침하지 않는 다만 경우의 수가 3가지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 제3의 경우도 있다. 지시하는 바가 같은 것끼리 이제 묶어나가는 거예요. 기호화했을 때. 자, 이번에도 그렇게 시험에 출제되기도 했죠.
자, 이런 유형이 이번 시험에 바로 2025 대비 2차 예시 문제였다는 거고요. 참고로 2024년 피셋에 제가 계속 언어 논리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모르실까 봐 그래요. 25문제, 오지선다에 최대 60분에, 길이는 평균 1000자에, 길면 1600자에. 그래서 좀 더 복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개된 예시 문제를 보고 어렵다라고 생각된다면 7급 문제를 풀어보면 아, 이게 진짜 어려운 거구나. 5급은 조금 더 어렵죠. 유형은 거의 7급과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도 피셋형에서 파생된 조금은 쉬운 문제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좀 더 마음 편히 생각을 하시라고 이제 계속 비교해 드리는데요. 자, 부합도 일치와 관련되죠. 수정, 빈칸 추론, 전제 결론. 역시 우리가 말한 논리 추론의 참 거짓이 우리 1차 예시 문제의 명시적이었고요. 논리 퀴즈 문제처럼 역시 교묘하게 바꾸는 참 거짓의 문제와도 흡사한 명제를 조금만 바꾸는 논리 퀴즈처럼 내용 추론, 실험 결과 또는 내용 분석, 논증 평가의 강화 약화. 이번에도 우리 세 문제나 나왔는데요. 피셋의 필수 문제, 최소 2문제 이상 강화 약화. 대화 분석, 표 추론, 표 판단, 논쟁 분석, 실무 소재를 활용하는 게 거의 비슷하죠. 이게 조금 더 문제수도 많고 오지선다이기 때문에 더 복잡하게 보일 뿐입니다. 다만 2024년도에는 주제 문제는 나오진 않았고요. 일부 문제들도 나오진 않았겠지만 매년 조금은 미세하게 다르니까요. 그 이전에는 주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 2차 계속 예시 문제를 기준으로 볼 때 사용된 단어와 문항수입니다. 가장 많이 쓰인 단어는 추론이라는 단어였고요. 3문제. 빈칸이라는 단어도 3문제. 빈칸에 구절이 있었고요. 아까 전제 결론 중 결론의 빈칸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강화 약화 3문제, 3문제씩 출제된 단어 보시고요. 자, 중심 내용 2문제, 이해 2문제, 수정 2문제, 의미 평가까지 해서 모두 2문제 출제되었고요. 전제 결론, 이번에는 한 문제지만 지난 우리 1차 시험에는 2문제 나왔어요. 2문제. 자, 순서 필수 문제 7번에 항상 나온다고 했었네요. 분석, 지시하는 바까지 해서 각각 한 문제씩 출제되었습니다. 자, 20문제 속에 문제에 있는 단어만 제가 활용을 했기 때문에 더 지문 속에 있고 선지에 있는 단어들은 있겠지만 이게 큰 틀이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활용된 제재도 우리 다양한 질병, 이름들도 많고 원인들도 다양한 질병에 관한 이야기 있었잖아요. 플라톤의 국가로부터 비롯되는 철학 제재, 피셋에서도 필수 문제로 봅니다. 최소한 우리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로부터 출발을 많이 할 것이고요. 현대 철학으로도 올 수도 있습니다. 자, 언어 제재 분명 우리 2개 이상 살펴보았고요. 예술, 문학, 언어, 문학은 그냥 제재가 그렇다고 했어요. 여전히 계속 판타지, SF, 로빈후드, 국문학에 관한 이야기로 이제 제재가 있었다는 거고, 역사 있었습니다. 수학에서의 수 개념, 또 생물, 출판, 사회 계급과 관련되어서 역시 P면 Q인지 아니면 우리가 사회 계급이 여전히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우리 가불병 이야기였었잖아요. 또 기업의 마케팅 프로젝트와 관련된 바로 그것, 여기 대우가 좀 활용되기도 했었던 조건을 3가지 요소 부합했을 때 성공하는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지, 주거 공간에도 비교 대조 이야기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역시 바닥에 닿았느냐, 바닥을 띄웠느냐 이 2가지가 있었죠. 자, 국문학도 2가지 아까 또 나누는 비교 대조형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런 제재 중에서 결국 비교 대조형 지문이 5개. 비교 대조형 지문이 5개였다. 제가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했고요. 부정형 문제가 3문제. 부정형 문제는 결국 20문제 중에 3문제밖에 나오지 않았다. 나오지 않은 거죠. 자, 이런 것도 숫자로 제가 항상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신감 가지시라고. 분석은 우리가 분명히 또 하고 가야 되니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도 문제 유형을 살펴보고 바로 이제 해설로 잠시 후에 사실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자, 고난도 문제 8번의 추론 문제 있었어요. 8번의 추론 문제. 13번의 각 주장 분석, 16번의 강화 약화, 18번 지시하는 바가 같은 것, 19번의 빈칸 추론까지 해서 역시 다 비문학 문제죠. 빈칸 추론, 추론형 문제들이 있고요. 강화 약화 문제들도 역시 3문제 중에 하나 정도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놀랍게도 10번 이후의 문제가 4문제가 되죠.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는 한 문제, 8번에
그러니까 1번부터 7번까지는 조금 속도를 높이면서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처음에 약간 슬로우 좀 늦게 출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동이 늦게 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약간 처음에 집중을 잘 못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앞쪽은 대체로 쉽다. 그래서 11번부터 20번까지 정말 내가 사활을 걸어야 한다. 최대한 집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고난도 문제. 물론 모든 문제는 고난도일 수 있지만 그래도 평균적인 고난도. 아까 지방지 100점 받은 학생도 제자도 틀렸다는 문제들이 여기에 대부분이에요. 그게 진짜 어려울 수 있죠. 고득점자들이 틀린 문제들이 고난도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랑은 1번부터 잠시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름은 제가 이제 분석하느라고 시간이 조금 확실히 갔습니다만 또 이 강의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또 그때 보았지만 다시 이 설명을 듣고 객관화하고 공부하는 데 자신감을 가지시라고 제가 진심을 다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고난도까지 소개해 드렸고요. 그러면은 이 강의에서 1번부터 해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